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인데요.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너무나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은 싱클레어라는 10살 소년이 20살 청년이 되기까지 고독하고 힘든 성장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불안과 좌절에 사로잡힌 청춘의 내면을 다룬 이 작품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의 세계. 내가 10살 무렵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당시를 생각하면 먼저 갖가지 냄새가 떠오르고 곧이어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가득 차오른 슬픔은 떨림으로 내 온몸을 흔들어 놓고야 만다. 어두운 골목과 불을 켠 집들과 탑, 시계소리와 떠오르는 얼굴,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의 기분 좋은 방, 유령이 나올 듯한 공포가 가득한 방, 따뜻한 벽난로와 집토끼와 하녀들한테서 풍기는 냄새, 그리고 가정 상비약과 말린 과일 냄새. 그곳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뒤섞여 돌아가고 있었으며, 이 두 세계의 극으로부터 낮과 밤이 찾아왔다. 하나의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좁은 세계였다. 그 세계는 너무도 익숙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였고 친밀한 사랑과 엄격함이었으며 모범과 가르침이었다. 여기에는 부드러움과 밝고 명랑함, 맑고 깨끗함, 온화하고 다정한 말씨, 그리고 근면함과 올바른 예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침마다 찬송가를 부르는 곳도 여기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도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곳에는 밝은 미래로 향하는 올바른 길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용서와 선의, 사랑과 존경,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다. 순결하고 이상적인 삶을 원한다면 나는 어김없이 그 세계에 속해 있어야만 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는데, 부모님이 포함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약속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이 세계에는 하녀와 직공들, 유령 이야기와 온갖 추악한 소문들이 섞여 있었다. 소와 돼지를 죽이는 도살장, 감옥, 주정뱅이와 욕설을 퍼붓는 여자들과 살인이라든지 자살 따위에 무서우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들이었다. 가까운 골목이나 이웃집 등 내 주위의 곳곳에서 온갖 몸서리 쳐주면서도 매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만은 예외였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었다.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휴식이 있고 의무와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소란스럽고 폭력적인 것들로부터 겨우 한 발짝만 뛰어넘으면 어머니의 품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근사했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이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어울려 함께 흘러간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하녀인 리나는 저녁 기도 시간이면 깨끗하게 손질한 앞치마를 입고 맑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 그럴 때면 리나는 오롯이 우리 부모님의 세계에 속했다. 그러나 헛간 구석 아무 곳에나 걸터 앉아 머리가 없는 난징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나 이웃 아낙네들과 말다툼을 할 때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다른 세계에 속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나의 경우는 더했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내 부모님의 건실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눈과 귀를 살짝 돌리기만 해도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들이 어디에나 있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느끼면서도 나는 이 두 번째 세계로 발을 옮겨놓고 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금지된 세계에 있는 것이 즐겁기도 했으며 밝은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인생의 목표가 나의 부모님처럼 건강하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다. 그러나 그곳까지 이르는 길은 멀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시험도 치러야 했다. 더구나 그 옆으로는 항상 두 번째의 어두운 세계가 도사리고 있었으므로 바른 길을 가던 중에 어두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책에는 실제 그렇게 된 친구들의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읽었다. 그런 이야기는 거의 언제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났다. 그런 결말을 읽을 때면 나는 속으로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밝은 세계에 속했다. 늘 부모님 곁에 머물며 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물론 하나하나 따지자면 단점이나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결점은 아니었고 어두운 두 번째 세계와 훨씬 가까이에 있던 나하고는 달랐다. 나에게 누나들은 부모님과 다름없는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곧 부모님의 권위와 선을 모욕하는 것과 같았다. 그 무렵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는데 같은 반인 시장 아들, 살림 감독관 아들과 친하게 지냈다. 두 아이는 거칠긴 했지만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나는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냈는데 그중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간 10살을 넘겼을 무렵 어느 한가한 오후였다. 나는 이웃집에 사는 가난한 아이 둘과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다리 위를 지날 때 어떤 큰 아이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 아이는 양복점 아들로 공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이는 13살이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주정뱅이로 그의 식구들 모두 나쁜 소문 속의 주인공들이었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그 아이를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와 마주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떡하지? 크로머는 어른처럼 보이려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딱딱한 말투를 흉내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곧 크로머의 명령에 따라 다리 아래로 걸어 내려갔다. 아치형의 다리 아래를 천천히 흐르는 좁다란 강변은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 그리고 녹슨 철사줄 따위로 지저분했다. 우리는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쓰레기를 뒤져 쓸만한 것들을 찾아 그에게 바쳤다. 크로머는 우리가 건네준 물건에서 쓸만한 것은 주머니에 골라 넣고 나머지는 강물 속으로 던졌다. 크로머가 주머니에 넣은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납덩이나 노쇠 아니면 주석으로 만든 물건들이었다. 나는 크로머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불안했다. 아버지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야단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그가 나를 다른 두 아이와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기뻤다.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와는 처음으로 같이 있는 것이었는데도 마치 오래 해오던 일처럼 여겨졌다. 우리는 다 같이 강변의 흙바닥에 앉아 있었다. 크로머는 앉은 채로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내 눈에는 그 모습이 퍽 어른스러워 보였다. 이새로 침을 뱉어 목표물에 정확히 맞히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곧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자기가 저지른 못된 장난을 마치 영웅담인 것처럼 뽐내며 이야기했다.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크로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염려스러웠다. 두 아이는 어느새 크로머 편이 되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그들은 내 옷차림이나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나는 물방앗간 옆에 있는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 친구랑 사과 한 자루를 훔친 적이 있어. 그것도 제일 값나가는 좋은 품종으로 말이야. 나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시작했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은 내게 문제도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믿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덧붙여 말했다. 친구가 사과를 따서 내게 던지면 나는 그걸 자루에 담았지.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나중에는 둘이서 들 수 없을 정도였어. 할 수 없이 반반 나눠 2번에 걸쳐 들고 왔다니까. 나는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에 빠져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야기를 마친 나는 아이들이 박수라도 칠 줄 알았다. 그러나 두 친구는 잠자코 크로머의 눈치만 살폈다. 크로머는 눈을 내리깔고서 내 얼굴을 흘낏 바라보았다. 지금 내가 한 말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분명히 그랬단 말이지. 정말이라니까. 똑 부러지게 말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불안해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맹세할 수 있으면 하느님께 맹세라고 외쳐봐. 크로머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 좋아. 하느님께 맹세. 그럼 됐어. 크로머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나는 너무도 기뻤다. 그래서 다리 위로 올라오자마자 먼저 집에 가겠다고 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우린 방향도 같은데. 크로머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감히 크로머를 앞질러서 뛰어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집에 이르러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창문에 비친 햇살과 어머니의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비로소 안심이 되어 한숨을 내쉬었다. 아,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왔구나.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크로머가 문을 밀치며 안마당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러고는 내 팔을 부여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르지 마. 잠깐이면 돼. 내 팔을 잡은 크로머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하고 거칠었다. 왜 이러는 거지? 나를 때리기라도 하려는 것인가? 소리를 지른다면 나를 도와주러 누가 달려올지 생각을 해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크로머에게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난 어서 들어가야 해. 잠깐이면 된다니까. 너 혹시 물방앗간 역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알아? 물방앗간 주인거겠지 뭐. 그때 크로머가 팔로 내 목을 휘감아 잡아당겼다. 바로 눈앞에 소름이 끼치도록 아기에 찬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얼굴이 보였다. 과수원 주인한테서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훔친 녀석을 알려주면 주인이 내게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했거든. 설마 나를 이르지는 않겠지? 크로머의 양심을 믿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므로 배반 따위는 죄악에 속하지도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난 가난해.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도 없고 말이야.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어. 잘하면 이 마르크보다 더 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크로머는 소리내 웃으며 내 팔을 놓아주었다. 크로머는 날 고발하겠지? 그럼 난 도둑놈이 되는 거야. 마침내 아버지도 그걸 알게 될 테고. 나는 온갖 두려운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느님께 맹세까지 했으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어쩌다 그런 말까지 한 거지? 나는 솟구쳐 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서둘러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은시계가 생각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재빨리 은시계를 끄집어내 크로머에게 건네주었다. 크로머, 자 여기 내 은시계를 줄 테니
제발 이러지 마. 고장나긴 했지만 최고급 품이라 고치면 아직 쓸만할 거야. 그러자 크로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였다. 뭐? 이깟 고장난 시계 하나 받고 떨어지란 얘기야? 쳇, 너나 고쳐서 쓰시지? 크로머, 제발, 정말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제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다 좋아. 내가 지금부터 누구한테 갈지는 너도 잘 알 거야. 잘 아는 경찰관이 있거든. 크로머의 말에 놀란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가 떠난 다음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았다. 크로머, 너무도 두렵고 놀란 나머지 쉰 목소리가 나왔다. 아까 한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야. 내가 지어낸 얘기였다고. 알고 있었어. 하지만 거짓으로 꾸며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크로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줘. 뭐든지 다 할게.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나를 훑어본 뒤 소리내어 웃었다. 이 마르크만 주면 돼. 내게 이 마르크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크로머가 하는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렇지만 이 마르크라니. 용돈을 따로 받지 않던 나에게 이 마르크는 아주 큰 돈이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둔 저금통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고작 친척들이 준 10페니짜리나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나한테는 정말 한 푼도 없어. 다른 거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아메리칸 인디언 책과 병정들, 캠퍼스 같은 거. 내 말에 크로머는 입을 실룩거리다가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뭐라고? 그런 건 너나 가져. 그런 거 말고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크로머, 정말 없어. 없는 걸 어떡해. 내일까지 이 마르크를 가져와. 11시에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만일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크로머는 무서운 눈길로 나를 쏘아본 다음 한 번 더 침을 탁 뱉고 돌아서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다. 집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까?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건 어떨까? 나는 현관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다. 하녀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나왔다가 울고 있는 나를 보고 놀란 눈을 했다. 나는 리나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다음 2층으로 올라갔다.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이제 그것들은 내 세상의 물건이 아니었다. 나는 죄를 짓고 낯선 물결에 휩쓸려 적에게 위협받고 있는 신세였다. 은은한 빛깔의 돌이 박혀있는 바닥, 문갑 위에 걸린 초상화,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나들의 웃음소리,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히 느껴졌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더러운 것에 몸을 묻히고 들어온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어울릴 수가 없었다.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비밀이나 걱정도 그날 크로머와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니조차도 나를 보호할 수 없었다. 하느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어쩌다 그들하고 어울리게 된 거지? 어쩌자고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을까? 그게 무슨 대단히 훌륭한 일인 것처럼. 나는 이제 어쩌면 좋지? 한순간 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잘못된 일의 시작으로 내 운명이 나쁜 길을 걷게 될 거라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앞으로도 줄곧 누나들과 부모님이 모르는 잘못된 비밀을 잔뜩 짊어지게 될 거라는 무서운 확신이 들었다. 옷걸이에 걸린 아버지의 모자를 보았을 때 잠깐이나마 희망의 빛이 반짝이긴 했다.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건 어떨까?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 꾸중을 듣든지 벌을 달게 맞자. 이런 달콤한 생각이 밀려왔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신발이 젖었다며 나를 나무랐다. 나는 아버지의 꾸중을 달게 받아들였다. 내가 저지른 훨씬 더 나쁜 짓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내가 아버지보다 한 수 위라는 우월감. 그것은 지독하게 고약하고 날카로운 반항심이었다. 그깟 신발 젖은 게 대수람? 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도 모르고 하찮은 잔소리나 해대다니. 크로머가 벌써 경찰서로 달려가서 나를 고발했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마치 살인죄를 고해야 할 판에 겨우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신문을 받는 범죄자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추악하고 비뚤어진 감정이었지만 강렬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 어떤 생각보다도 강하게 내 비밀과 죄에 나를 묶어놓았다. 내 머리 바로 위로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의 모든 경험 가운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버지의 신성함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다. 내 어린 시절을 떠받치고 있던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뜨려야 하는 기둥에 새겨진 첫 번째 칼자국이었다. 나는 이 새로운 느낌에 무서워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대책 마련은커녕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의 세계가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벽시계와 책상, 성경과 거울, 책꽂이,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이 내게 작별을 고하는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그것은 쓰디썼다. 그리고 새로운 탄생인 동시에 무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식구들은 함께 모여 저녁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나 찬송가와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쓰디 쓴 독약 같아서 입도 번긋할 수가 없었다. 나는 피로에 지쳐 내 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보통 때처럼 내게 잘 자라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신다면 품에 안겨 울면서 다 말할 테야.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 거야. 나는 얼마 동안 캄캄한 방 안에서 문 밖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러다가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크로머의 눈을 떠올려 보았다.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동안 상상 속의 크로머의 얼굴은 점점 더 흉측하게 변했으며 그의 눈이 악마처럼 번득였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바로 곁에 있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싱클레어, 어서 일어나렴. 학교 늦겠구나. 그런데 너 어디 아프니? 어머니의 묻는 말에 나는 대답 대신 구역질을 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아침나절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었다. 대개 이런 경우 나는 어머니가 옆방을 청소하는 소리, 리나가 현관에서 고기 장수와 흥정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오전에는 환상적인 동화 속에 머무는 듯했다. 방 안으로 비쳐 들어오는 햇살인 초록색 커튼으로 가려진 교실 안 햇살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이 내게 조금도 흥미롭지 않았다. 나는 이따금 몸이 불편하면 학교에 결석을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11시에 시장에서 기다릴 프란츠 크로머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잠든 척하고 누워 궁리를 했다. 그러나 별 수 없이 11시에는 시장에 가야만 했다. 10시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어머니한테 말했다. 이제 좀 나아져서 학교에 가야겠어요. 그렇지만 돈도 없이 프란츠 크로머에게 갈 수는 없었다. 저금통 속에 든 돈으로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거라도 들고 나가야 했다. 우선 프란츠 크로머를 달래놓기라도 해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서랍에 든 저금통을 꺼냈다.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저금통 뚜껑에 얇은 양철 고리를 뜯어냈다. 가슴이 아팠다. 내 돈이긴 하지만 나는 난생 처음 도둑질을 한 셈이었다. 돈이 제법 많은 줄 알았는데 정작 세어보니 65페니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복도에 감춰둔 다음 돈을 손에 쥐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시간은 아직 남아있었다. 나는 하루 사이에 낯설어진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향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때 문득 가축 시장에서 3마르크짜리 은어를 주운 적이 있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느님이 은총을 베풀어 나도 은하를 주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크로머는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았다. 그는 내 곁으로 천천히 다가와서는 따라오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집이 쌓인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얼마 뒤 우리는 작은 돌다리를 건너 변두리 공사장 앞에 섰다. 그곳에는
일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크로머는 주위를 돌아본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벽 뒤로 가서 나를 부르더니 손을 내밀었다. 물론 가져왔겠지? 나는 주머니에서 움켜쥔 손을 꺼내 그의 손바닥에 동전들을 떨어뜨렸다.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그는 이미 계산을 끝냈다. 뭐야, 겨우 65페니이잖아. 그것밖에 없어서.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난 내가 똑똑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따위 동전은 지어 치부라고. 과수원주의는 현상금을 깎지 않아. 부족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걸. 더는 가진 게 없어. 그건 내 사정이지. 나머지 1마르크 35페니는 빚으로 남겨두겠어. 그건 언제 갚을래? 크로머, 꼭 갚을게. 내일이나 모레쯤? 더 빨리는 안 돼.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알 게 뭐야? 넌 부자고 난 가난해. 어쨌든 이번에는 내가 기다리기로 하지. 모레 오후에 내 집 앞에 휘파람을 불 테니 그때 봐. 내 휘파람 소리 알지? 크로머는 휘익휘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나는 전에도 그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프란츠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것이다. 이후로 내 귓가에는 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맴돌았다. 그 소리는 내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빼앗아 갔다. 크로머를 따라 빚 독촉을 받는 일이 몇 주나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에게 5페니이나 10페니를 주곤 했는데 대개 싱크대 위에 놓인 리나의 장바구니에서 훔친 돈이었다. 그런 몇 주일이 내게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한평생을 통해 그처럼 심각한 굴욕감과 절망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저금통이나 리나의 장바구니에서 돈이 없어진 일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 들켜 꾸지람을 들을지 모를 일이었다. 때때로 아무 말 없이 다가오는 어머니의 눈빛만 보고도 나는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때보다 더 놀라곤 했다. 내가 돈 없이 나타나는 일이 거듭되자 크로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크로머 아버지의 심부름을 대신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사람의 옷자락에 종이 쪽지 매다는 짓까지 해야 됐다. 심지어 꿈에서조차 크로머에게 괴롭힘을 당해 땀범벅이 되어 일어나곤 했다. 하루는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초콜릿을 가지고 들어왔다. 어디가 아픈 거니 싱클레어? 머리를 쓰다듬는 어머니에게 나는 소리쳤다.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다음날 어머니는 내가 소리 지른 일에 대해 캐 물으려고 했지만 나는 이미 잊어버린 척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의사를 불러왔다. 의사는 나를 진찰하더니 아침마다 냉수 마찰을 하라고 권했다.
카인. 구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내가 다니는 라틴어 학교에 한 학생이 전학을 온 것이었다. 그는 새로 이사 온 돈 많은 미망인의 아들로 소매에 얇은 명주로 된 검은 상장을 달고 있었다. 나보다 상급반으로 나이도 더 많았다.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드는 이 학생은 실제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 보였고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점잖게 행동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그가 보여주는 단호하고 당당한 태도 만큼은 마음에 들어 했다. 나 또한 그의 의젓한 태도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데미안의 반 학생들이 우리 반 교실로 와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우리 반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데미안의 반은 작문 시간이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줄곧 데미안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영리하고 밝게 빛나는 데미안의 얼굴은 공부에 열중한 듯 보였다. 그는 작문 숙제를 하는 학생이기보다는 마치 독자적으로 문제를 탐구하는 연구원 같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처음부터 데미안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나에 비해 너무나 뛰어나고 침착해 보여 오히려 반감을 가질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데미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쩌다 그와 눈이 마주치면 나는 황급히 눈길을 돌리곤 했다. 그는 모든 점에서 다른 학생들과 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데미안이 내 뒤를 따라왔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흩어지자 내게 말을 걸었다. 나하고 같이 갈래? 나는 선뜻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집을 가르쳐 주었다. 아, 그 집이라면 알아. 너희 집 현관문 위에 특이한 것이 붙어 있지? 나는 그게 늘 궁금했어. 나는 데미안의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놀라웠다. 우리 집의 아치형 현관문 위에는 문장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평평해지고 덧칠이 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집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난 그게 뭔지 몰라. 글쎄, 새가 아닌지 모르겠어. 여하튼 아주 오래된 것이지. 우리 집이 한때 수도원이었대. 내 말에 데미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렴. 아주 재미있거든. 내가 보기엔 매 같던데. 그때 데미안이 갑자기 우스운 생각이라도 떠올랐는지 웃기 시작했다. 참, 그 수업 시간에 우리 함께 있었지. 이마에 표적이 있는 카인의 이야기 말이야. 너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니? 공부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어른하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마음에 들었어. 내 말에 데미안은 내 어깨를 툭 쳤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관심이 갔어. 선생님은
신이나 죄에 대해 흔해 빠진 말밖에 안 했지만 말이야. 그러더니 데미안은 잠시 말을 끊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데미안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카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대개 선생님들의 생각이 옳지만 가끔은 틀릴 때도 있지. 학생이 더 나을 때도 있고 말이야. 특히 카인의 표적에 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형제끼리 다투다가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 나중에 형제를 죽인 사람이 불안에 떨다가 기가 죽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표적을 받아야 했다는 설명은 이해가 안 돼.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카인의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나는 데미안의 이야기에 슬슬 흥미를 느꼈다. 그건 간단해.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카인의 이마에 붙어 있다는 그 표적이야. 알겠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무언가를 얼굴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그와 그의 후손들을 두려워했을 테고, 우편물에 찍힌 소인같이 분명한 표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야. 내 생각에 카인은 남다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사람들은 무서워한 거야. 뛰어난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괴상한 존재로 비춰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카인과 그 후예의 이마에 무서운 표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야. 무슨 얘긴지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 카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럼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란 말이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성경에 쓰여 있는 오래된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전부 올바르게 해석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사람들은 카인이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 거야. 그가 어떤 표적을 지니고 있었고 남들과 달랐다는 거지. 그렇다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몹시 놀라 물었다. 아니, 그건 사실이야. 그들이 실제로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건 틀림없어. 그래서 약자는 카인에 대해 더욱 겁을 먹게 되었지. 그러나 누가 그들에게 왜 카인을 깨끗이 없애버리지 않았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우리가 겁쟁이라서 라고 대답했을 것 같니? 그들은 그건 불가능해. 그는 신이 주신 무서운 표적을 갖고 있거든 이라고 변명했겠지. 이런, 너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그럼 안녕. 데미안은 손을 흔들고는 알테거리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데미안이 멀어지자 나는 갑자기 그가 한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카인은 훌륭한 사람이고 아벨이 겁쟁이라고? 카인의 표적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일 뿐이야. 나는 데미안에게 놀림을 당한 기분이었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영리하고 말솜씨도 뛰어났다. 나는 사실 데미안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성경 이야기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내내 몇 시간 동안 크로모에 대해 완전히 잊고 지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성경을 펼쳐 카인의 이야기를 읽었다. 사람을 죽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해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데미안의 뛰어난 말솜씨만은 마음에 쏙 들었다. 읽고 데미안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던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크로모에게 괴롭힘을 당한 그 첫날 밤에 아버지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내 신발이 젖은 것을 꾸중하던 아버지에 대해 나는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던가? 악의와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맞아. 그때 난 카인이었어. 표적을 지니고 있는 카인. 그때의 표적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힘의 표시였던 것 같아. 나는 잠시나마 아버지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 데미안은 카인의 표적에 대해 어떻게 그런 색다른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그의 눈은 어떻게 그처럼 빛났던 걸까? 혹시 자신도 일종의 카인이라서 그를 변호한 게 아닐까? 데미안은 내 영혼의 샘 속에 돌멩이 하나를 떨어뜨린 셈이었다. 그 뒤 오랫동안 카인과 살인, 표적은 내 온갖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다.